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부터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하는 자리입니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저희 JTBC는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회수해온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윤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의 통화가 17분 사이 연쇄적으로 이뤄졌고 그로부터 7분 뒤 사건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이 통화들과 회수 조치 사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가 내일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오후 1시 25분에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어 임 전 비서관은 13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2분 넘게 통화합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7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사건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이어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북청 수사부장은 유 법무관리관과 사건은 군검찰이 가져가고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오늘 가져간다는 것까지 모두 3가지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협의한 것인데 그 직전에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으로 이어지는 통화가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사건 회수가 시작된 뒤에도 숨가쁘게 통화가 이어집니다. 임 전 비서관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유 법무관리관은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했고 임 전 비서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과도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은 계획대로 이날 밤 최상병 순직사건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로 이어진 복잡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내일 청문회에는 이종섭 당시 장관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말고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군 쪽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총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4명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청문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3차례 통화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구체적인 사건 회수 과정, 최상병 사망 당시 어떤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임 전 사단장과 이모 포칠 대대장 사이의 진실 공방도 예상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늦게 영상으로 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VIP 경로 발언을 부인해온 김 사령관은 해병대 간부와 통화 녹취에서 VIP 경로를 언급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최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권익위 홈페이지엔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해도 되느냐는 식의 항의성 질문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권익위가 여기에 거의 열흘 만에 답변을 달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과거에 내놨던 답과도 달라서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종결 처리된 지난 10일 이후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묻는 항의성 질문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들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8조 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권익위가 했던 답변은 다릅니다. 2022년 권익위는 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문의에 대해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어겼다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훨씬 엄격한 답변을 내놨던 겁니다. 오늘 나온 권익위 답변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 가능하도록 한다고 법 제정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원래 입법 취지도 그렇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무조건 다 줘도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이거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인 거고요. JTBC 강연입니다. 정부가 어제 동해 유전 개발에 세계적인 석유회사 5곳이 관심을 보인다고 밝힌 뒤 그 회사들이 어딘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현행 법대로라면 해외 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가게 돼 있어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동해 심해 유전 개발에 관심을 표한 곳이 세계적인 석유회사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곳과는 비밀 중수 계약을 맺고 보안이 유지되는 자료 열람 단계까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단계는 제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회사 미국 엑슨모빌로 추가 검증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엑슨모빌은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을 평가한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몸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4곳은 아직 관심 표명 단계라 실제 투자 여부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엑슨모빌이 직장 동료였던 아브레우 고문의 액트지오를 공정하게 검증했겠습니까? 파면 팔수록 감자 줄기처럼 엮인 사적 관계는 대왕고래의 꿈이 아니라 카르텔의 꿈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본격적인 해외 유치는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우리 해역에서 광물을 채취했을 때 우리 정부에 내야 하는 조광료가 판매가액의 최대 12%라 국부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내일 첫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투자 유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더웠는데 제주에는 장마가 시작돼 종일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경보까지 발령됐고 피해도 있었는데 바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뒤에 보이는 게 하천이죠. 벌써 물이 많이 불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효돈천은요,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고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건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많이 차서 제 뒤에 있는 다리는 한때 완전히 잠겨서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살도 많이 세서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지금 종일 장대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비가 거의 그친 상황입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경보는 오후 늦게서야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 서귀포에만 220mm가 넘습니다. 역대 2번째로 많은 일강수량입니다. 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으면 피해는 없었습니까? 어제 제가 돌아봤을 때요, 물 잘 빠지게 하려고 배수구를 청소하느라 바빴는데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도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카페나 창고 곳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또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들도 줄줄이 지연이 되면서 공항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붐볐습니다. 또 진도로 가는 배를 비롯해서 가파도나 마라도를 오가는 이 여객선도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제주와 달리 오늘 다른 지역들은 무척 더웠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이 35도가 넘어서요. 일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많이 더웠던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는 시민들이 그늘과 물을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집에는 답답하지. 계속 에어컨 틀어야 돼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7, 8월에는 얼마나 더 더울라나 지금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네, 중부지방과 전북은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여전히 덥겠지만요. 정체전선이 위로 좀 올라가면서 주말부터는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제주에서 조심히 취재하시고요.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인천 송도에서는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졸지에 12,000여 세대가 폭염 속 물 끊길 걸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바닥이 흥건합니다. 가로등 기둥 아래 틈에서 물이 샘솟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커다란 물 웅덩이가 생겼던 차도. 해가 뜨고 물은 말랐지만 흙탕물이 넘쳐 흐른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상수관이 터져 전면 통제 중인 도로입니다.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다 새어나가기 전에 파열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의심되는 지점 아스팔트를 뜯고 8m 흙을 파냈지만 여기가 아닙니다. 또다시 상수관 방향을 살피며 어디가 문제일지 찾는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주민들도 답답합니다. 공사 때문에 장사를 망쳤고 국이고 뭐고 다 끓여놓고 다 버려야 돼. 낮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지금 들어올 시간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불볕더위에 단수가 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단수가 될 수도 있다. 대비를 해라 이렇게 문자가 와서 욕조나 이런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날씨도 너무 덥고 이제 애들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땀띠 때문에요. 얼른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 복구가 다 되지 않으면 정말 12,000세대의 물이 끊길 수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폭염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급식소에서 밥 한 끼 먹기 위해 몇 시간을 땡볕에 서 있는 노인들은 올여름 어떻게 나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 담벼락 옆으로 어르신 200여 명이 빽빽히 서 있습니다. 무료 점심을 먹기 위해 대기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혹시 음식이 동날까 아예 새벽부터 와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침에 5시 반에 와요. 첫차 타고. 집에서 밥 해줄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댁은 어디 쪽이신데요? 나 여기 침대방. 매일 온다시피 여기서 주는 대로 먹는 거고. 아직 오전인데도 기온은 이미 36도를 넘었습니다. 낮에가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은데. 하수지 더워도 먹어야지. 더워도 먹어야 살잖아. 아직 12시도 안 된 시간이지만 벌써 이렇게 긴 줄이 생겼습니다. 뙤약볕을 피할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길게는 5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급식소 안에서 땀을 식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27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여기 항상 식당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고요. 보건당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은 폭염 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밥 한 끼가 간절한 노인들에겐 공허한 권고일 뿐입니다. 저는 의정부 살아요. 술 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청 측은 과거 선풍기를 설치한 적이 있지만 매년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폭염이지만 피할 수 있는 권리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뉴스룸의 탐사보도 트리거.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가 고객들 PC를 해킹했다는 의혹입니다.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악성 코드를 심은 건데 피해 고객이 6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정돼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국내 웹하드 수십 곳이 먹통이 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게시판에는 원인 불명의 오류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웹하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받던 사용자들이
웹하드 서버가 아닌 다른 사용자와 직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 그리드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침입한 겁니다. 저희 쪽 그리드 서비스에 좀 해킹 공격으로 의심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악질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KT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KT 사용자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용자 PC에 악성 코드가 하는 일이 이상한 폴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파일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 웹하드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PC 자체가 먹통이 된 경우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한 달 동안 피해를 입은 사용자만 약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분석한 결과 파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제작된 악성 코드였거든요. 프로그램 동작을 방해하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해킹이라고 부를 수 있죠. 유저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유저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는 건 없죠. 원인 불명의 해킹은 5달 가까이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20년도에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PC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얼마요? 한 60만 대? 이후 경찰을 통해 밝혀진 해킹 공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KT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인 분당의 IDC 센터. KT가 직접 일부 고객들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셈입니다. KT 측은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 자체가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KT의 데이터 센터와 본사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경기 남부청은 KT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KT 직원과 KT 당시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해 13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보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수사가 이어지는 사이 해당 업체 대표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KT는 국민기업이잖아요. 국민기업이 작은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 PC를 다 오염시켜 가면서까지 저는 왜 그러는지 사실 현재도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밝혀지기도 영원히 미제죠. 예. JTBC 안지연입니다. 네, KT는 왜 고객들 PC를 해킹했을까요? KT는 웹하드 업체가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 이걸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무 동의나 설명도 없이 고객들 PC에 악성 코드를 심은 건 문제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입니다. 과거 음악을 전송받았던 소리바다부터 최근 네이버와 아프리카 TV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모두 해당 업체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리드 서비스입니다. 이는 업체의 데이터 전송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저희가 없으면 통신사들은 KT는 연매출 수백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웹하드 업체들과 KT는 소송까지 벌이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망을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망을 많이 쓸수록 과금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망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냥 뭐 나름 보편적인 기술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충분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그리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KT가 웹하드 업체의 트래픽을 차단한 게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KT는 이번에도 당시 재판 결과에 따라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US 사이트를 막는 것처럼 IP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악성 코드가 심어졌고 정작 피해 상당수가 개인 이용자들이었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용자들에겐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KT가 저지른 해킹 행위가 불법이든 아니든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 법무팀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날릴 수도 있고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밟지 않고 해킹이라는 방법을 쓴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JTBC 안지연입니다.
자신을 미국 유명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 면허도 없는 가짜였는데 환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이름 옆에 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벌인 70대 남성 한모 씨입니다. 한 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과 압구정 일대 성형외과 두 곳의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병원 사무실에는 미국 유명 의과대학 학위와 의사 면허증을 걸어놨습니다. 그분 방에 의과대 그런 의학박사 그런 서티피켓 그런 것들이 졸업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환자를 만나 상담을 하고 직접 필러와 지방분해 주사를 놓는 등 시술도 했습니다. 한 사람당 3회 시술해가지고 660만 원. 필러랑 다 해서. 서류 가방에 주사기와 약품을 들고 다니며 왕진 시술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씨에게 시술을 받으러 미국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실제로 호텔에 그 손님이 숙박하면서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셨어요. 안면 거상처럼 칼을 좀 대는? 이렇게 수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다니며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쌓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면서 들통났습니다. 미얀마 병원을 준공 중인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의심을 하면서 그 사람 정보를 찾아봤죠. 결국 피해자들은 한 씨를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엔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나는 원장이고 미국에 있는 손님들이 한국에 있다고 오니까는. 하지만 피해자들끼리 나눈 카톡 대화 등에서 정황이 드러나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 가짜 성형외과 원장은 과거 미국에서 의사 행사를 하다 처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일하며 원장 행세를 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병원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씨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알려진 사기꾼이었습니다. 불법 시술과 사기 결혼 등으로 체포돼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겁니다. 미국에선 한 씨에게 시술을 받고 피부 괴사를 겪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주사를 놔주고 있고요. 주사 부작용도 마찬가지. 시술 피해도 시술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측은 한 씨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6개월인가 있었는데 환자 소개시키는 뿐이었지 정식 직원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요. 어디 매장한테 피해를 당했어. 한 씨를 의사로 정식 고용한 적도 급여를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안 했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바로 문제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병원을 밖에서 파고 다니는 것까지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한 곳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운을 입고 그 층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그 가운에 입으라고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환불 등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녹취록을 이제 들어보면 한 뿐만 아니라 원장도 수술실에 같이 들어왔던 정황도 확인이 되고요. 적어도 방조행위의 책임 정도는 있지 않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 등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1개월 아기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인근 학교에까지 연기가 번지면서 학생들이 평소보다 일찍 하교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 7동 5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 울리니까 이제 아이고 옆집 알람이 아닌 것 같으냐고 매캐한 냄새가 나서 여러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고. 불이 났던 아파트 앞입니다. 불이 시작된 10층 유리창은 전부 깨졌고 아파트 외벽은 꼭대기까지 까맣게 그을렀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23명이 다쳤습니다. 5개월, 11개월 된 아기는 연기를 흡입했고 불이 난 집에서 구조된 50대 에어컨 수리기사는 양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동을 했을 때는 열기가 대단했었다. 진입이 조금 힘들었다. 1층으로 대피하지 못한 14명은
옥상에 대피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기는 인근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학교에서 연기 냄새가 많이 났고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그 4시쯤에 학교에서 방송이 와가지고 조심하게 학교하라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빠 뒤집어 쓰고 싸는 새끼야. 너 뒤집어 쓰고 막 난리 났어. 소방당국은 내일 경찰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진화 작업 도중 폭발로 소방관 17명이 다친 서울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왜 다시 불이 붙었고 폭발까지 발생한 건지, 진화 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이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어제 불이 났던 서울 목동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불은 지하 2층 재활용 수거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불을 잡았다고 보고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뒤 지하 1층 화장실 천장에서 다시 불이 붙었고 폭발까지 있었습니다. 연기를 빼내는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초진 판단이 성급했던 건지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 유입을 좀 방지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불이 꺼져가는데 신선한 공기를 넣으면 또 화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폭발 원인도 밝혀내야 합니다. 화재가 커지고 이러면 천장에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폭발하듯이 연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불을 끌 때까지 약 12시간이 걸린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재가 확산된 범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화재 진압이 오래 시간이 걸린 상황은 맞아요. 건물 주민들은 오늘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대구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다른 차량을 밀고 달린 뒤 연쇄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급발진이냐 음주운전이냐 추측이 많았는데 운전자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윤도혜 기자입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연두색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앞에선 흰색 트럭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흰 트럭은 교차로 가운데서 한 바퀴 돈 뒤 멈추고 사고 트럭은 크게 좌회전합니다. 길에선 시민들은 놀라 바라봅니다. 이 트럭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히고 급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3대를 덮칩니다. 그제서야 이 트럭은 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 모습입니다. 끽 하고 꽝꽝꽝꽝 이랬어. 차가 막 넘어져 있대. 저 차가 막 이러면 막 부서. 돌아가 옆에 오는 차 막 들어박고. 차량 5대가 부서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선 넘기 직전 부딪힌 승용차가 배전함을 들이받으면서 인근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앞에 차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상 발전기.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하지 않았고 급발진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경위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까지는 흰색 실선을 넘어가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앞으로는 이런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왜 그런 건지 여도현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향해 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끼어들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도로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진 이렇게 사고를 내면 처벌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흰색 실선을 포함해 12가지 중과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 2심 법원은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행 금지가 아니라 통행 방법을 제한한 걸 어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 제한하는 것을 표지하는 안전 표지로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취재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행 금지 안전 표지와는 다르게 금지 사실의 통보, 협의, 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에 따라 흰색 실선을 넘다 사고를 낼 경우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 마구 실선을 끼어들면 앞으로 사고 위험성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다만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돈가스 가맹점 매출을 놓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들이 서로 녹취를 공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사는 점주들이 1억 주면 조용히 있겠다고 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 3천만 원 넘을 거라고 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정윤기 씨가 서울의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낸 건 지난 2022년 7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큰 화제를 모은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보는 달이 이어졌고 이제 직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 피까지 따지면 한 30%, 로열티까지 포함해서 50% 언더. 임대료 내고 전기세 가스비 내고 그러면 통장에는 이제 한 50만 원.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 등을 부풀려 얘기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광고는 하루 400, 실제로는 하루 40. 본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며 녹취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점주들도 당시 본사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홀 매출만 한 3,000에서 3,300만 원 정도는 하고 있고 제가 보통 영업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3천만 원으로 해요. 수익률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점주님 하고 해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20% 정도. 가맹사업법엔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녹취에 대해 일부 점포 사례를 들었을 뿐 매출액 등을 보장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결론은 공정위 조사로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 식당에 도둑이 들어 이틀치 매출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이 식당은 이런 범죄 당할까 봐 유명 보안업체에 돈을 내고 관리를 맡겨왔다는데 어떻게 도둑이 든 건지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끝난 깜깜한 식당에 작은 불빛이 지나갑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빛, 누군가 휙 뛰어내립니다. 들어온 이 남성은 계산대로 다가갑니다. 잠깐 두리번거리다 현금을 꺼내 사라집니다. 서랍 밑에 이제 자물쇠가 떨어져 있었고 현금이 없어진 거를 확인을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한 업주는 당황했습니다. 보안업체 KT텔레캅이 지키는 곳인데 필요한 순간 경보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입을 알리면 보통 도둑이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이제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그걸 믿고서 이거를 한 건데. 보안업체는 음소거 상태였는지 소리가 약하게 들린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침입 신고가 관제센터로 갔지만 출동한 보안 요원은 식당 바깥을 둘러본 뒤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니 안심해달란 문자를 보냈고 돌아갔습니다. 침입이라고 경고 문구가 뜬 걸 보고 제가 이제 놀래서 이미 이틀치 매출 현금 149만 원이 털린 뒤였습니다. 보안업체에 보상을 문의했더니 업주 책임이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창문 일부를 안 잠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안업체가 보완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위약금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KT텔레캅은 업주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한러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6.25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4조에는 두 국가 중 한 국가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냉전 시절인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겁니다. 해당 조항은 한국과 소련의 수교 이후 1996년 폐기됐고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다시 체결한 조약안에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낮은 단계의 군사 협력으로 대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포탄 등 물자를 지원받은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위협이 감지되면 지체 없이 협상 통로를 가동하고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냉전 때처럼 한미와의 대립 구도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아빠들 절반은 육아휴직을 보내겠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대책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회사 눈치입니다. 대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쓰기가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상사분의 영향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2주 내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자동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공식 허가 없이 갈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의 위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3년 내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이를 사실상 의무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등의 가사관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에선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 비용을 낮추겠다는 건데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입니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이번 대책들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어야 돼요.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내년 공휴일은 모두 68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가장 기다려지는 건 내년 10월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내년 10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내년엔 언제 일하고 언제 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원력 요항이 공개됐습니다. 원력 요항은 관공서가 언제 쉬는지, 24절기는 언제인지 등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휴일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죠. 내년 최장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황금 연휴입니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쭉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하루만 연차를 내면 열흘을 내리 쉴 수 있습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모두 6번이고 전체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언제 국기를 개항해야 하는지도 표시되는데 3.1절과 제헌절, 광복절을 비롯해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됩니다. 원래 이 원력 요항은 과기부가 매년 발표해 왔는데 지난달 우주청이 출범하면서 우주청 소관이 됐습니다. 내년부턴 우주청이 개청한 5월 27일도 우주항공의 날 기념일로 지정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오늘은 이성대 기자의 휴가로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시대의 마지막 밤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총선 민심 받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출마 의사 밝혔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내일 지역구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의외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 1, 2주 전만 해도 원 전 장관 이 불출마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한 게 혹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준석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원 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무슨 영화 대사 같기도 한데 이게 원 전 장관의 출마로 좀 전당대회가 시끄러질 것 같다. 갈등의 예고편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측근 그룹에 대한 공격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김웅 전 의원은 오늘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누가 공작했는지 짐작이 간다. 치가 떨린다. 이렇게 친윤계를 겨냥했고요. 네. 또 이준석 의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한 전 위원장을 부러뜨리려는 시도의 최정점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예상이라도 한 듯 오늘 문을 연 한동훈 캠프에는 이렇게 응원 화환이 도착했는데요. 동훈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 이런 문구가 적혔는데 울산의 중3 학생이 본인 실명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앞서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인 위드훈이에 삼촌이 힘들면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이 글을 올린 학생과 동일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내 갈등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음을 대변한 게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김재섭 의원입니다. 네. 김 의원은 이번에 이 친한과 친윤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전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김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혹시 이 계파 갈등을 꼬집는 글, 실망감을 나타낸 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내 마음을 정확히 읽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밤이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 일찍 졸업은 일찍 출산? 입니다.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앞서 이 조보경 기자의 리포트에서 부족한 부분 짚어드렸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당황스러운 게 어떤 게 당황스럽습니까? 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 박사학위 취득까지 최대 5.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통합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게 해서 이 결혼과 출산을 앞당긴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합니다. 네, 굳이 저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학위를 빨리 따면 아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이 대책이 지난달에도 나왔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문매를 맞았는데요. 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 여자아이들의 조기 입학 추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논리가 더 황당한데요. 직접 보시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이 조기 입학하는 것이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논리를 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언제부터 학교가 만남의 장이었냐 이런 반응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을 1년 더 빨리 입학을 시키자.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만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유한우 기자였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쓰였던 이 아파트, 이 분양 이후에 집값이 뛰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됐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수상한 키박스들이 발견돼 일본 언론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쓰였던 도쿄 하루미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5,800세대 규모의 초거대 맨션 단지로 분양해서 입주 중인 곳인데요. 일본에선 이곳을 로또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분양 당시 평당 가격은 300만 엔 정도. 지금은 일본에선 보기 드문 대단지로 입소문을 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단지 주변에 의문의 키박스들이 논란입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경고장도 붙어 있는데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절단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안에 키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만에 5개나 발견했습니다. 전봇대에다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전기회사에서 띄라고 지금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인들의 임대나 불법 민박을 의심합니다. 중국인多いですか? これは誰のですか? いや、これはだから分かんない。わかんないですか? 실제로 중국 사이트엔 이 지역 임대나 민박 관련해 홍보성 글이 많습니다. 매번 만나서 키를 건네주기 어려우니 중국인 업자들이 키박스 안에 숨겨둔다는 겁니다. 딱히 피해주는 건 아니지만 일본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이유로 도쿄도가 소유했던 토지를 싼값에 민간에 넘기는 바람에 로또 아파트가 됐는데 이마저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수혜를 입었던 겁니다. 本当は東京都は普通の人に売るつもりで売ったんだけども、外国人が多いことは事実。 7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올림픽을 치적으로 삼는 고이케 도지사의 재선 여부 때문에 더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여름이면 서울교통공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2가지 있습니다. 에어컨이 약해서 지하철이 덥다거나 반대로 에어컨이 세서 지하철이 춥다는 겁니다. 이럴 땐 위치만 바꿔도 더 시원하게 또는 덜 춥게 이동할 수 있다는데 이은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하철 기다리는 승객은 부채를 흔들고 손풍기로 바람을 쐭니다. 걸어오느라 열이 올랐고 바람 없는 승강장에서 더 더워졌습니다. 얼른 에어컨 시원하게 돌아가는 열차에 타고 싶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지만 각자 느끼는 시원함은 다릅니다. 땀 많이 나죠. 땀 많이 나고 일단 기진맥진하다. 화장 녹는 거는 좀 당연했던 것 같고. 이런 승객들 같은 칸 안에서도 좀 더 시원한 명당 자리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 바람이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냉기는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내려가고 뜨거워진 공기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뜨거워진 공기를 모으는 환기구가 열차 중간에 있습니다. 열차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더워집니다. 전동차 한가운데는 27.5도인데요. 노약자석 부근은 26도로 덜 덥습니다. 열차 양끝 쪽 노약자석 부근은 가운데보다 2도 정도 더 시원합니다. 출퇴근길 승객이 가운데로 몰릴 때는 최대 6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숨 막힌다는 생각 많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하다? 열차 안이 너무 춥다고 느끼는 승객은 이걸 반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너무 또 세서 저는 사실 머플러도 하거든요. 추울 때는. 여름에요? 네네. 이번 달에만 서울 지하철 냉난방 민원은 5만 1,000여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여름철 적정 온도 24도 고정 온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체온에 맞는 위치를 알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금지 약물 논란으로 수년간 자격이 정지됐던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 징계는 풀렸지만 올림픽 출전권은 결국 따지 못했는데요. 수영 영웅의 몰락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걸까요? 순양의 후배들 역시 약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최근 중국 수영 대표팀이 발표한 파리올림픽 출전 명단입니다. 수영 경영에서 남자 선수 13명을 선발했는데 중국의 수영 영웅 순양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1991년생인 순양은 21살 때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에 출전해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라이벌 구도를 만들면서 그동안 올림픽 메달 6개와 세계 선수권 메달 17개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 도중 혈액 시험관을 깨뜨려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며 선수 생명 위기를 겪었습니다. 4년여 만인 지난달 선수 자격을 회복했고 중국 측이 순양을 구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파리올림픽엔 나설 수 없었습니다. 순양은 현지 매체를 통해 재기 의지를 다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스타트 블록에 올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양의 몰락에도 중국 수영에는 여전히 약물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엔 중국 수영 대표팀 23명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에도 3년 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고 2명이나 금메달을 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1명이나 파리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이번 논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오는 여름쯤 결과를 낼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어제 기록적인 폭염과 버금가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경기 내륙에는 첫 폭염 경보가 발표됐고요. 중부와 전북 곳곳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의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반면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은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몰아치면서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최대 60mm가량 추가로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도 밤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부터는 제주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도와 호남 동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춘천 33도, 부산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의 폭염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